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고 듣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아주 원하셨던 네. 법 쪽에 종사하는 사위, 법사위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는 법 바리바리를 통해 또 다른 법사위를 알게 된 곽혜나예요. 네. 법사위 재밌는데요? 네, 참 재밌었어요. 법사위. 네. 네네. 오늘 모실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얼굴이시죠. 네. 네. 대변인 맡고 계신 백혜련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근데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요. 그 당 대변인은 어떻게 해서 뽑히게 되나요? 낙점입니다. 낙점. 아니, 그러니까 딱 이 당의 얼굴이니까 좀 아무래도 얼굴을 좀. 말씀 잘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모도 당연히 수려해야죠. 되죠. 그리고 외모 수려. 당의 입장이라든지 당의 기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지도부하고 소통이 또 잘 돼야 돼요. 네. 대변인 분들도 그 보통 국회 본회의장 가면 뒤쪽에 지도부가 앉잖아요. 네. 뒤쪽에 거기에 같이 앉아요.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과의 관계도 되게 기자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럼 네.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지금 뭐 생각보다 이게 대변인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회의 참석입니다. 그리고 네. 모든 회의에 들어가요. 거의. 그러니까 뭐 논평을 내고 기자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말 회의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모든 그리고 요즘은 회의가 여당 참 대변인 되니까 여당의 이치가 되니까 완전히 틀려지는데 예전에 야당일 때는 한마디로 지르는 역할, 네. 공격에 치중하는 역할이었으면 지금은 여당이니까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더 논평을 쓸 때 단어 하나하나도 조금 잘못하면 굉장한 십자포화를 맞기 때문에 더 어렵겠네. 수비가 더 어렵잖아요, 원래. 그렇지. 지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못 하니까. 원래 그 열 장정이 한 명의 도둑을 막기 어렵다. 그만큼 수비가 어려운 겁니다. 네. 약간 좀 생뚱맞은 비유긴 하셨는데요, 의원님. 네. 성을 얻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진짜 수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신 백혜련 의원님 대변인이시기도 하지만 또 법사위 위원이시잖아요. 두 분이 같이 법사위에 계신데. 좀 전까지 회의하고 같이 앉아있다 왔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 그럼 진짜 친할 수밖에 없으시겠네요. 어떻게 두 분 같은 법사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네. 뭐 훌륭하시잖아요. 단점 하나씩만 서로. 너무 이쁘시다.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다면 여기서 욕입니다. 왜냐면 물러 터졌다. 물러 터졌다. 그 얘기예요. 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이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채용 청탁 비리가 뭐 있으면 한 어느 정도 있으려나 했는데 95%가 채용 청탁에 의해서 합격됐다. 95% 이러면서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오보입니다. 100%! 네, 100% 전원이 다. 단 한 명도 채용 비리에 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저도 확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네. 100%인가요? 그러게요. 100% 맞나요? 대본에 100%라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그 의정부지검의 안미연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받았다 하고 의혹을 폭로를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사실 깜짝 놀란 거죠. 채용비리 사건만 해도 대단히 놀라운 건데 그 뒤를 이어서 사실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또 폭로가 된 거예요. 그것도 현직에 있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나 또는 뭐 전 지검장, 그 다음에 전 고검장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원장이기도 하시고 그 채용비리 사건에 심각하게 연루돼 있는 의혹을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1차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압 때문인지 어쨌든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국정감사장이랑 그 질의할 때 이 강원랜드 사건에 항상 그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본 검찰 수사 중에
가장 부실 수사다. 아, 그 얘기. 네. 아니 진짜 그 1차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할 때 벌써 청탁자 명단이랑 그런 것들도 압수가 됐다는 거예요. 메모가 적힌 네. 그런 명단이. 네. 그런데 실제로 염동열 의원은 서면 조사, 권성동 위원장은 부르지도 않았죠. 네. 그리고 그 구속된 염동열 그 의원의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청탁자가 수십 명이잖아요. 그 명단도 다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도 서면 조사로 그냥 그때 당시는 끝났었죠. 네. 말도 안 되는 수사죠. 단순히 그 강원랜드 사장 최용진만 그것도 불구속 기소. 기소됐는데 불구속 기소. 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수사가 너무 부실 수사라는 거는 2차 수사 결과로 딱 드러났잖아요. 네. 2차 수사 때 사장 구속됐고 염동열 의원 보좌관 구속되고 다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1차 수사 때도 할 수 있었던 거 못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공소장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냐면 네. 채용 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채용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채용된 사람들은 열거가 돼. 네. 근데 누가 청탁했는지는 성명불상자가 청탁했다고 해. 어허. 그럼 누가 청탁했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청탁을 받아서 채용했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논리가 네,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자꾸 하니까 채용된 사람들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 조금만 문제 삼고 정작 힘센 사람, 즉 청탁한 사람은 건들지도 않은 거죠. 핵심을 지금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2차 수사는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고 2차 수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될 즈음에 사실 이 청탁, 외압 이게 폭로건이 딱 터진 거죠. 터진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특별수사단이 이제 사건을 보여준 인계 거죠. 방기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국감 때 뭐 백 의원님이나 저나 법사위 국감하면서 2차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검사 한 명에게 이 큰 사건을 맡겨놓고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니까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 수사검사 자체가 좀 수사 의지가 없다는 소문도 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막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외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분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 맞았네요. 예.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한번 황당했었던 일이 춘천지검장이었던 최종원 지검장이 왜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안 했어요? 라고 제가 이제 국정감사장이 아니라 같이 이제 회장을 빠져나가서 걸어가면서 물어보니까 네. 춘천지검하고 그 강원랜드하고 차로 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저희가 제대로 뭐 파악해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너무 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소리네요. 어떻게 보면 신뢰를 깨고 네. 그 사석에서 한 얘기지만 제가 국감장에서 바로 얘기했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하냐. 네. 어쨌든 외압이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그 외압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이었다는 거 사실 법사위원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그 법사위 보이콧을 2주 동안 선언하시고 이제 2주 만에 복귀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얻은 게 있으셨나요? 그 얘기를 꼭 절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본 건지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좀 편안한 많이 여기로 호기롭게 저희들이 진짜 딱 나갔죠. 그 사실 저희는 그랬어요. 권성동 위원장이 뭐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위원장직을 뭐 완전히 사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래도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이 해라.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정상적인 어떤 정당이라면 이런 요구 정도는 받을 것이다. 이게 워낙 큰 사건이죠. 현직 검사가 이렇게 폭로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수사에 외압을 받았다고.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였죠. 네. 사과하지 않는 이상 법안을 심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지만 네. 또 여러 가지 또 처리될 법안이 있고 해서 네, 그게 뭐 빈손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럼요. 네. 왠지 빈손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그때 보이콧을 하고 나옴으로써 벌써 문제 여론이 터졌죠. 굉장히 한기가 터졌죠.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수사팀 자체가 저는 강력한 압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네, 제대로 수사를 그렇죠.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또 이후 수사를 하면서 외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현직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없애주는 역할을 한 거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 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이 권성동 위원장이다라는 인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메시지를 약간 메시지가 된 거잖아요. 하셨군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팀도 부담을 좀 덜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의미는 있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수사팀이 저도 수사팀에 대해서 약간은 놀란 게 그 현재 검사실 세 군데인가를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건 참 정말 여태까지 그 사례에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2차 수사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웃으시더니 아니 너무 믿음이 가고. 아이 박주민 의원님 또 역할 충분히 네. 같이 또 하셨으니까. 네 부드러운 남자. 여기라니까요. 아니 부드러운이 아니라 너무 부드러워. 아니 가끔 정말 그래요. 법사위에서 약간 박주민 의원님이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드러우세요. 단골 기질을 좀 약간 알려주시면은. 그 별명이 법사위에 순두부란 얘기가 있던데. 싸울 땐 싸워야죠. 네, 정말요? 네, 얼마 전에도 그 업무 보고 때 강원내도 수사 세게 하라고 해가지고 권성동 위원장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너무 세게 조진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막. 지금 권성동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자세가 많이 바뀌어요. 위축되셨나요? 오히려 이축됐다는 것이 더 공세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공세적이면서 자극적인 좀 발언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헤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자극적으로 나가시는 그런. 이거를 그럼 법적으로 실제로 본인이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을 이제 백혜련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2월 6일에 발의를 하신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어떤 이유에서 발의를 하셨는지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뭐 이 권성동 위원장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동안은 우리 그 국회 내에서 형사 사건이나 이런 거를 조사받는 사람들이 그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서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 사실 검선동 위원장만이 아니라 사실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가 더 대표적인데 네. 거기는 지금 안전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거기에 사개특위 위원으로 딱 그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좀 문제 있네요. 지금 사실 법사위보다도 결국 사개특위가 검찰개혁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검찰개혁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당당하게 지금 해놓고 계속해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한국당의 그 속내는 뭘까요? 이렇게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그냥 위원장 자리에 계속 앉혀두고 그다음에 염동열 위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다시 가라고 얘기를 하는, 어쨌든 지도부에서 논의를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이게 좀 더 사건이 커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러니까요. 행동들인데 이것들을 왜 하는지 조금 저는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으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압력이 확실히 됩니다. 그걸 진짜 노린 거죠, 사실은. 안면 검사의 폭로에도 나오잖아요. 이 위원장님이 뭐 심기가 별로 안 좋다고 했다는 둥, 뭐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 되고 나니까 이렇게 배치가 바뀌고 뭐 부르는 거. 벌써 사개특위 위원이 딱 되고 나면요, 제가 볼 때도 검찰 입장에서도 뭐 공개 소환하고 막 이런 거가 어려운 거예요. 부담 조금이라도 편이. 그러니까 수사의 실제로 엄정성에서 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마디로 스포트라이트 밖에 언제 소환해갖고 앞에 이렇게 세울 것도 네. 살짝 뒷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조사받게 해주든 이런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그 관행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법적으로 좀 네. 해결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네, 주신다면. 그러니까는 검찰, 경찰 등 그 형사사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상임,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나 또 행정안정위원회 같은 경우 있어요. 행정안정위는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속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낸 거죠. 그러면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두 가지 경우다. 왜냐하면 또 배우자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원천적으로 그 상임위 배제해서 또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이 법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근데 배우자까지만 하면 조금 그러지 않나요? 이 직계 뭐 자식들도 네. 약간 문제가 됐을 사실은 제 처음 그거 했을 때 진짜 직계 존속 막 이렇게 비속까지 좀 포함하는 네. 법안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오히려 너무 확대가 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좌진들이랑은 더 넓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왔는데 제가 그 본인과 배우자로만 한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이번에는 통과 어려워도요. 다음번에 정도는 통과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의 정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올라와서 논의가 되는데 반대했다. 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반대 국민들로부터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뭘 하고 말을 해야 엄청나게 될지. 비난을 받을 겁니다. 네. 특별위원회도 포함되는 거죠? 특별위원회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네. 네네. 그래서 사개특위 염동열 의원 같은 네. 경우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쪽도 특별위원회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전에 인터뷰하신 걸 백 의원님이 보니까 이 국회법에도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의 회피 의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그리고 회피 의무 이게 좀 약간 네. 이해가 그러니까 잘안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규정된 조항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한테도 다 해당이 적용은 되는 되는 거죠. 거죠. 강범위하게 네. 따진다고 한다면. 그러나 국회법에 더 오히려 명문화시킴으로써 그 의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 회피 조항. 그 자기가 안건에 그 심의 대상 안건이나 이런 거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걸 맡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권성동 위원장의 경우나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미. 네. 그런데 안 지키는 거죠. 근데 이건 법은 아니고 국회 규칙으로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근데 거예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그런 건 없는 없죠. 상황인 네, 거죠. 처벌 조항이나 네. 이런 아,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의원 회피 의무만 제대로 지켜도 사실 이 법안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이콧 할 때 권성동 위원장에게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윤리 신청 규범이 이 조항에 있으면 회피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한마디로. 헌법에도 이제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청렴의 의무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근데 사망에 보면 어떤 의무가 있냐면 뭐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뭐 이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그 취득을 알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괴를 같이 하는 게 채용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채용 청탁 채용 비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상 의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고대 상피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모든 거에 따라 보면 지금 권성동 위원장이 계속 법사위 연승을 하는 건 너무 뻔뻔한 거죠. 네, 상식적으로도 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기관에 위에 서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지금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결국은 혐의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그 결과를 믿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또 역시 저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했구나, 제대로 수사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지금 이 법이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 상정이 안 됐죠. 상정이 안 안 됐는데 아직 상정이 지금 안 됐나요? 당장은 저도 통과는 안 시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반대 명분은 없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도 사실 명분은 없지 않나요? 네, 이게 뭐 지금은 위원장 본인이 본인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걸 상정을 안 하겠죠.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아마. 네, 상정 자체가 안 되고 이분은 있는 월급 상황. 왜 받아요 도대체? 이렇게 제대로 일 안 할 거면 네, 참. 국회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거든요. 네. 네, 운영위원장이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분. 아, 내가 야당의 원내대표야. 법사위가 그 자체로 문제인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법안 통과를 안 시키는 월권 행위를 한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요거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리바리에서도 맨날 그 박주민 의원님이 이 법안 통과 언제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되게 난감해 하시면서 축 처진 어깨. 법사위원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셨는데 제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래요. 부드러운 남자를 앞으로 이제 네. 낙인 네. 찍히는 걸로. 네. 네. 법사위 부드러운 남자. 네. 안 뭐 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사위가 이렇게 월권 행위를 한다. 네, 진짜 요즘엔 제가 법사위원이지만 정말로 이렇게 법사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특히 요즘에는 정말로 법안 심사할 때 어쩔 때는 법사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법사위 법안 통과할 때는 각부 장관들이 나와요. 그 관련된 네. 법안을 통과할 때는 뭐 외교부 장관도 나오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도 나오고 막 다 이제 장관들이 나오는데 본 상임위보다 우리 법사위가 더해요. 그거 앉혀놓고서 네. 그 법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안에 관해서 완전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하죠. 진짜 네. 본인들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저희 앉아있으면 사리가 쌓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뭐 백 의원님도 그렇고 조홍천 의원님 저희 쪽 라인 뭐 노회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쭉 앉으셔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야당 같으면 그냥 이쪽에서 한 번 하면 우리도 이제 나서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 저기 할 텐데 이제 여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렇죠.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막 맞대응을 못하고 참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드러워진 거예요. 지금 사리가 한 100개 정도 쌓여있다.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네. 그리고 이 법사위의 간행도 정말 너무 문제예요. 얘기해 주세요. 대의제의 기본 원칙이 과반수 다수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회법도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실제 운영은 완전히 만장일치. 네, 만장일치인 거죠. 그래서 단 한 명만 반대로 해도 사실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식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아주 어렵게 합의를 해가지고 법사위에 오는데 법사위에서 또 법사위원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하면 그 법이 통과를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사위원 중에 아주 반대 단골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얘기를 실명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뭐 실명. 뭐 이렇게 김 이거 찢어줘요. 우리 항상 여기 이렇게 캐릭터를 김모, 나와서. 윤모. 윤모, 요즘은 윤모. 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법사위를 또 개선을 하자는 법안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지난 1월 22일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역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일단은 현행법에서 봤을 때 왜 상임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이 왜 법사위를 다시 거쳐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이렇게 돼 있어요. 법사위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래 이제 법사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검찰, 뭐 감사원, 법제처와 관련된 일이에요. 네. 또 하나는 타상임위에서 법안을 보내왔을 때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데 체계와 작구를 심사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자를, 예, 네. 작구 오탈자 같은 거 작고 네. 법 안의 내부 그리고 다른 법과의 관계, 특히 헌법과의 관계에서 뭔가 상충되는 게 없는지를 점검하는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는 걸 넘어서 아까 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타상임위에서 이미 심의되어 온 내용까지도 저희가 다시 재심의하는 재심의하듯이 형식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에서 괜찮다, 이거 정말 필요하고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왔는데도 그 내용이 이상하다, 체계 작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용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잡고 있으니까 약간 월권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 법안은 법사위가 아니라 다른 이제 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뭐 특별위원이라든지 그쵸. 이런 쪽에 가서 이제 작구나 이런 거 헌법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만 좀 기능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그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우원식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인 거예요. 체계작구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지 말고
각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가지고 체계작구 심사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법안 심사를 할 때. 네. 그러면 굳이 타상임위 법이 법사위 거쳐서 올라갈 필요 없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법사위는 그냥 법사위 원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게 이 법안인 거죠. 네. 의원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지금 요즘 법사위 돌아가는 모양들을 보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법사위가 그 부정적인 역할만 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진짜로 체계화 작구 심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보면은 아무래도 타 상임위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충되는 그런 법안들도 많이 좀 통과되어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바로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법사위가 지금 너무나 얼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좀 이제 궁금한 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그 상임위 안에 소속돼 있는 여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렇죠.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래서 법사위에서 그걸 잡고 있어. 다른 야당 의원이. 그러면 여기서 통과시킨 야당 의원이 야 그거 내가 통과시킨 법안인데 네가 왜 잡고 있어. 난 이미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막 갈등은 없나요? 나도 궁금하다 이거. 그렇게 안 하나요? 왜였겠어요? 있겠죠. 있나요? 네. 아마 전략적으로 뭐 여러 개를 잡아야 되거나 하니까 그런 전략적 이해 속에 또 그런 게 양해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법사위를 일종의 네. 최후의 관문 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법안을 잡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여당하고 한마디로 딜을 하고 뭐 근데 저 의원님 굉장히 궁금한 게요. 최후의 관문의 의미로 지금 이게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사를 거치지 말고 법사를 없앤다고 일을 쳐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럼 상임위가 또 거기서 또 막 상임위 자체에서 막 우린 절대 통과 안 돼 이러면서 왜냐면 이건 최후의 관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관문이 모든 없어졌으니까. 상임위의 법사위가 그렇게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그 얘기 일리 있어요. 나중에 모든 상임위 아니고 핵심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원내 전략으로 짜가지고 어떤 법은 절대 안 되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저게 막아. 통과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 통과 가능성은 역시 또 없는 건가요? 이번에 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없는 이 건가요? 법은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이 법은 뭐 일단 이것도 상정도 안 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답답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도 저는 책임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야당 시절에 우리도 상당 부분 법사위를 통한 이런 투쟁을 한 적이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때 원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네. 저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누구? 네. 저기 센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 위원장 하시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통과 안 시켜주려고 노력하셨다는. 근데 이게 보면 야당의 일종의 도구가 정부 여당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법이나 아니면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 그런 경우에 또 악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이게 모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네. 차라리 만장일치제를 좀 손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그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관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행을 바꾸는 법으로는 거죠. 과반수로 돼 있다니까요. 근데 관행인 거죠. 이거 그럼 관행을 좀 관행을 좀 깰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분들이 이 당이 음. 과반수 이상을 해라라고 또는 이 당하고 저 당 합치면 과반수가 돼야 된다라고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표대로 행사하지 않고 들어가서는 만장일치로 룰을 바꿔서 운영한다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굉장히 문제. 근데 법이 관수법이 더 무서운 것처럼 네. 관행이라는 걸 참 깨트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곳곳에서 이런 법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국회에서 왔던 관행들을 자유한국당이 사실 많이 깨고 있어요. 많이 사실, 깨고 네. 있죠.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을요. 그동안 관행에서 여당이 여당. 무조건 맡았습니다. 네.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절대 그 자리를 안 내놔요. 우리가 다른 상임위하고 바꾸자고 그동안의 국회 관행에 따라서 바꾸자고 했는데 절대 안 내놓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러면은
내놔 하고서 이렇게 뺏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원장은요, 상임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 표결을 해야 돼요. 네. 맞죠? 근데 표결을 할 때 그 협조를 안 해주면 표결이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고는 그 바꾸질 못해요, 지금. 네. 그냥 막 우긴다, 나 못 네.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이렇게 관행을 많이 존중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무대봅니다. 아, 좀, 그 민주당 너무 부드러워질 필요 없을 것 같아. 있는 대로 여기도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드럽게 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막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다수당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또 네. 소수당이 되고, 그러면 또 만장일치라는 관행으로 악법들 또 막을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고 또 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참 쉽지 않네.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좀 어쨌든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다음 코너 진행하기 전에 어떤 게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국회 내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당들에게만 맡겨놓고 룰을 정해라라고 하면은 아마 다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진전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생산적이지 않은 논의만 반복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국민에 의한 협치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분들의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채찍을 좀 가지고 계시면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매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국민 소환제나 이런 것들 좀 도입해서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면은 이런 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렇군요. 백혜련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뭐 같은 취지기도 하고 다른 취지는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렵거든요. 결국은 정당들이 저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여당이지만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자세,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또 대화하고 이것이 결국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봐요. 정당들끼리 뭐 협치가 이루어지고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거기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 국회 시스템이 꽉 정당들끼리도 대화가 꽉 막혀 있고 국민들이 참여하기도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안타깝네요. 네. 정리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타까움으로 마무리.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항상 안타까움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예전에 잠시 진행했다가 폐지됐던 이게 폭발적인 코너였는데. 이벅저벅 코너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법안 하나를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화제 속에 있었던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에요. 네. 이게 2016년 10월 28일에 발의를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법안 이름은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 법안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제 공포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인데, 이게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범죄가 강력범죄, 뭐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뇌물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것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신고자가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이런 특정한 범죄가 아닌 한 특정한 범죄가 아니니까. 네. 너무 이제 범위가 고전적인 범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 대상 범죄를 좀 넓혀가지고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법이네요. 네. 내부 고발자들이 충분히 용기를 내서 고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드는. 실제로 여기서 지금 새로 이제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거 진짜 내부 고발이 있어야만 잡아내기 낼 수 있는 범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합리성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이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낸 법안이라는 게 왜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거의 처음이라 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법인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우리 그 안면 검사님, 이분도 이 법안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분 아니신가요? 실제로 근데 아마 내부 고발을 하신 뒤에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으신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건 불이익을 아니에요. 받았을 그러니까 때. 이거는 네. 불이익을 받으면 네. 그게 이제 불이익 처우를 한 것이 범죄를 또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아. 현재는 폭로하신 뒤로는 특별히 뭐 불이익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는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나와서. 아니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뭐 근데 법에 구체 적용 대상은 안 될지 몰라도 권성동 위원장님이 이 법을 발의했을 때 그 심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다면 이거 안미영 검사에 대해서 또 고소 고발을 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겠다고 본인께서 직접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제 내부 고발한 안면 검사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 상황인데 엄청 뭘 많이 하셨네요. 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바뀌신 건지 예, 이 네. 법안을 기억을 지금 잠시 이렇게 아마 잊으신 건지. 예,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좀 보시라고 좀.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고소를 하셨는데 이런 고소의 죄값을 만약에 안미영 검사님이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실제로 예, 적용 받을까요? 이게 수사가 이제 되는 건가요? 지금 이 폭로가 그 사실이고 또 공익을 위한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 만약에 어떤 이런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줍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가 좀 철저히 네. 진행이 돼야 그렇죠. 될 필요가 있네요. 이 얘기가 나중에도 한번 다뤄질 텐데요. 우리나라는요 진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에 걸려요. 그쵸, 이거 요즘 굉장히 이슈되고 있어요. 사실적시 그래서 명예훼손. 아, 네. 안미연 검사도 나중에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봐준다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사회 상규라든지 정당행위 뭐 이 여러 가지 그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지금 뭐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도요. 네. 네. 그러니까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가해자들이 뭐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든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치기 그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거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사회를 향해서 이런 부당하다라는 것들을 외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거는 거는 조금 악질적이지 문제가 않나요? 있죠. 아,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전에 사실. 만두소 파동 혹시 아세요? 만두소?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맞아요. 만두속을 만들었다. 네, 쓰레기 만두. 그래서 이거 쓰레기 만두다라고 얘기했더니 사실이었는데 네. 너 왜 사실을 얘기해서 내 명예를 훼손시켜 하고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았잖아요. 정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럼요.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도 받고 막 한 거예요. 그 그러다가 과정이 또 나중에 되게 참. 그래 너 공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그래도. 그렇죠. 괴롭히는 입장이 네. 고소 고발만 거군요. 당해도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고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거죠. 조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재판도 네. 받아야 네. 되지. 그리고 이미 언론에 의해서 쟤는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어요. 이미 유죄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 고소고발 당해서 위축되는 거 많이 느꼈거든요. 네. 실제 경험자. 제가 경험자입니다. 네. 네. 이거 문제 있어요. 혹시 다음에 경험자 필요하시면 법안 뭐 토론할 때 필요하시면 저 불러주세요. 얼마나 위축됐는지 제가 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정말로 위축됩니다. 아, 많이 위축됩니다. 자, 근데요, 요거 궁금합니다. 그 우리 이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 발의를 딱 하셨을 때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이렇게 법안이 샥 통과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왜냐면 이 위에 분이 또 그 발의한 법안은 왠지 엄청 빨리 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법은 이제 2016년 10월 31일 날 발의를 했고 12월 1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한 달 만에. 네. 굉장히 네. 빨리. 아니 아주 이례적이죠. 아, 이례적이다. 이례적이죠. 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군요. 이게 뭐 좋은 법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통과가 됐겠죠? 네. 글쎄요. 그러니까 오해를 자꾸 받으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법안이라서. 두 분께서는 어떠세요? 이제 발의하신 법안이 가장 빨리 통과된 게 저도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네.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발의해서 본회의 가기까지 7개월에서 8개월. 7개월에서 8개월. 제일 빠른 게 4개월이더라고요. 네. 제가. 저도 한 4개월, 빠른 건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빠른 게 4개월인 거예요. 근데 빠른 게 4개월인데 그게 또 그렇게 많진 않죠.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7, 8개월 이상 이렇게 네. 걸리는 것이 네. 보통인데 1개월. 굉장히 그러니까 빠른 뭐 거죠. 오늘 제가 냈던 관련된 법안 중에 하나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했는데요. 네. 1년하고도 한 6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심사 땡기기 위해서 저는 농해수위 열릴 때마다 제가 그 의원들 찾아가서 제가 한 10번 이상 졸랐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권 의원님은 진짜 빠르게 통과된 거죠. 진짜. 그리고 이게 짱. 법안의 가결도 엄청 높아요. 진짜 보니까 15.7%던데 법사위원장 네. 법안 가결이 엄청 높은 겁니다. 아. 그렇죠. 보통 네. 19대 때 의원 평균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8, 9%. 8-9%. 네. 8, 9%. 그러니까 2배 넘는 거죠. 야, 이거는 좀 약간 좀 아니 그래도 뭐 좋은 법만 아, 이렇게 했다고 예, 하면은 네. 그거는 그쵸. 뭐 양해가 될 수가 있죠. 네, 좋은 법이니까. 네. 좋은 법이니까. 수사위원장을 통해서 발의하는 방법을 고민해요. 아니 공동 발의자로 꼭 껴넣는 거야. 그러니까 네. 공동 발의는 별 영향가 없어요. 아. 본인이 발의를 대표 발의를 해야 돼요. 대표 발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좀 만드셔가지고 느리세요. 네. 가려드려야 될 거예요. 네,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법과 우리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코너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건석 님이 보내주신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TV를 통해 법 바리바리를 빼놓지 않고 보는 시청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기만 한 법에 대해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바람은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겁니다.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몇 해 전에 내가 살인범이다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범이라면서 책을 내고 스타가 되는 웃지 못할 내용의 영화였는데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공소시효가 끝나면 무죄가 되는 걸 저는 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공소시효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꼭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꼭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인데요. 근데 공소시효는 왜 만든 건가요? 뭐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는 법적 안정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벌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실적 법률적 관계를 맺잖아요. 네. 뭐 제가 뭐 어떤 직장에 취직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언제든지 제가 수사받거나 또는 구속되거나 하면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야 뭐 그러면 되는데 저하고 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경우도 같이 흔들리게 되니까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놔두긴 어렵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그 불안정성을 제거해 주자. 뭐 물건 하나 훔친 범죄라든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평생 20살 때 물건 훔쳤는데 그게 공소시효가 없다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불합리하긴 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사례를 드니까 네. 조금 이해가 아니 이게 요거는 두 번째 이유예요. 네. 그 수사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계속 불편했을 테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거 자체가 죄값을 치른 거다.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이유 하나. 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활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수사를 받게 된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은 저는 괜찮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하고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흔들리니까 그 기간의 폭을 제한해 주겠다라는. 근데 이제 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라든지 반인륜적 범죄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서 또 입법적으로 좀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볼 수 있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한꺼번에 다 폐지한다. 한꺼번에 뭐 그대로 다 간다. 좀 고민해서 조금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되게 좀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이제 미투 운동 때문에 이제 과거에 뭐 성추행
성폭력 관련된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시일이 많이 지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당연히 공소시효가 이제 지나게 된 경우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당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좀 걸리죠. 다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공소시효를 아무래도 뭐 없앤다든지, 안 그러면 좀 굉장히 좀 몇십 년 동안 길게 잡는다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새롭게 좀 이제 들어요. 또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영역이죠. 네. 공소시효 폐지 부분에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10 이게 친고죄도 폐지되고 이 성범죄 관련해서 많이 지금 이제 규정이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주셨던 사연 살인죄에 대해서는 막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태완이법 일이 태완이법.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이미 없다. 없다. 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이제는 공소시효가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표결이 되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그 성범죄 공소시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제발 잘 좋은 결론이 났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파행되진 않겠죠, 뭐. 아, 그러니까. 아유, 절대 안 됩니다. 또 파주가시나? 서건성님, 네. 이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법 바리바리를 보고 계시는 애청자분이라고 진짜요? 소개를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께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려고요. 짜자잔! 네, 국제 이슈의 맥을 짚고 이 세계 정세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바로 지정학의 포로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G2 시대, 미국과 중국 왜 이렇게 이 충돌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반도는 또 열강의 가축장이 되는 것인가? 이 한반도 가축장이면 죄송해요. 각축장. 가축장. 가축장이. 꼭 끼워. 꿀꿀꿀. 네, 이런 가축장 말고요. 각축장이 되는 것인가? 네. 이슬람 전사의 탄생의 저자인 한겨레 국제부 정을길 선임 기자의 신간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의 패권 싸움은 지정학의 문제다. 지정학의 포로들. 지금 절찬리 판매 중인데요. 저희가 또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디로 또 글 올리면 되나요?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남겨주실 때 성함,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백혜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뵙는 건데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가족보다 더 오래 뭐.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